일제 시기가 세 시기로 나눠진다고 배웠잖아요. 통치 방식으로는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까지 배웠습니다. 이제는 일제가 요 세 시기 중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침략했는지 그 부분 보는 건데 똑같아요. 세 시기로 나눕니다. 10년대는 오늘 보게 될 토지조사 사업.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도를 쓴 이유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1910년대 한마디로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을 빼앗아갔다라는 거. 토지가 땅이잖아. 명분은 그럴듯해.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고 지세, 땅에서 나는 세금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목적은 자기들의 필요한 재정, 돈을 확보하고 일본인들한테 그 우리 조선의 토지를 넘기기 위한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법을 발표합니다. 토지조사령, 령이 명령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토지조사령이라는 법을 발표를 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신고를 안 하면은 또 신고 안 했잖아 해서 땅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절차가 약간 복잡해. 그리고 일본이 추진하는 거라서 한국인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정해져 있고 신고를 해야 되고 절차도 복잡하고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응하진 않았었다고 해요. 그 결과가 중요한데 조선총독부의 지세, 땅에서 나는 세금이 수입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신고를 하니까 땅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체킹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체킹이 된 그 땅에 세금을 걷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애매모호한 게 있어. 신고하지 않은 토지나 어떤 국가 소유나 공유지, 소유가 불분명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신고하기가 어렵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박씨인데 박씨 가문의 문중의 땅, 이거 누가 신고하기가 또 애매하단 말이야. 또 왕실 소유, 국가 소유. 그래서 신고를 안 한 땅이나 애매모호한 공림지 같은 경우는 총독부가 점탈, 빼앗아 갑니다. 너희 신고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동양척식 주식회사 꼭 알아두세요. 동양척식 주식회사한테 넘겨서 관리하도록도 했고 직접 일본인들한테 똥값으로 불하 넘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걸 계기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땅을 사들이면서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쌤이 빨간색으로 칠하지 못했는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미 이거는 1908년이었나 일제강점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초기 토지조사 사업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이것이 서울에 있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고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목포에 가도 볼 수 있었고 군산에 가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총독부가 땅을 빼앗잖아. 또 신고 안 한 것들 이렇게 빼앗잖아요. 그러면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일본인들한테 똥값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진출하고 싶었던 요 일본인들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직접 조선총독부를 통해서 헐값으로 땅을 사서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신고 안 한 땅들, 애매모호한 땅들은 줄어들고 일본인들의 땅의 소유가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냈던 것이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걷고 땅도 냠냠 맛있게 먹었던 것이 일본의 입장에서 토지조사 사업이 된 거죠. 또 문제가 되는 게 생겼어. 여러분 기억납니까? 지주가 있고 소작인이 있었어. 조선시대 때. 지주는 땅 많은 사람들. 그래서 땅의 주인이죠. 근데 소작인은 땅이 없잖아. 그래서 지주한테 땅을 이렇게 띄어다가 농사 짓고 일부 소작료라 그러죠. 땅을 빌린 대가로 소작료를 지주한테 주게 돼 있거든. 근데 문제는 지주의 땅 소유권은 명확해. 조선 대대로 얘네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근데 소작인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지만 얘네들은 이제 뭐 경작권 아니면 뭐 소작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마디로 권리였어, 권리. 비록 내 땅이 아니라서 빌려서 농사는 짓지만 권리가 있었어. 지주, 네 땅이지만 내가 빌려서 농사 짓는 권한이 있어. 내가 비록 너한테 땅 빌려서 소작원으로 갖다 바치고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지만 너 나 함부로 자를 수 없어. 내가 갑돌이인데 을돌이한테 갑자기 이 소작권을 넘길 수가 없어. 이런 관습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일본 새끼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땅 지주, 땅의 주인인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을 해줘. 전통적으로 농민들이 갖고 있었던 대대로 해왔던 이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을 합니다. 이걸 인정을 안 해줘. 이걸 또 어려운 말로는
출판사별로 약간 달라요. 도지권이라고도 합니다. 도지권. 옛날 대대로 이 소작인들이 땅을 빌려서 농사지을 수 있는 권리. 비록 땅의 소유권은 없지만 함부로 잘리지 않고 계속 이 땅을 빌려서 농사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뭐 경작권, 소작권, 도지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일본 애들은 일부러 지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소유권만 인정하고 우리 전통 대대로 농민들이 가졌었던 관습적인 경작권은 거부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뭐라 하면은 일본 새끼들이 꺼지세요라고 하면서 농민들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정책 때문에 한국인과 일본이 대지주로 성장하게 되고 기한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계약에 의해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대대로 이렇게 농사짓던 소작인들이 몰락해버리고 아주 안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또 계약직으로 소작농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소작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화전민, 산에 들어가서 불화자거든 불 질러버리고 그 좋지 않은 땅에서 농사짓는 화전민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만주, 연해주, 일본 등으로 이주해버립니다.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야. 만주는 요 위쪽, 연해주는 요쪽, 일본은 일본. 그래서 이때부터 만주, 연해주, 일본에 한국인들이 많이 진출하게 돼요. 특히 만주랑 연해주로 간 사람들은 뒤에 배우고 있지만 어떤 독립운동, 무장투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 땅도 빼앗아갔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단어, 회사령을 발표합니다. 말 그대로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 총독이 허가를 해줘야 돼. 총독이 허락 없으면은 회사를 세울 수도 없었고 어떤 지침을 어긋나면은 허가뿐만 아니라 없앨 수도 있었어요. 회사 자체를. 그래서 목적은 한국의 기업을 제한하려고 그리고 일본 기업을 지원하려고. 목적은 이게 크죠. 우리 민족 기업을 설립을 막으려고. 그래서 허가제였었다라는 거. 허가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령 무슨 령은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탈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이에요. 어업령, 산림령, 임야조사령, 광업령. 그 중에서 우리는 회사령을 꼭 기억해줘야 된다. 그리고 전매를 합니다. 소금, 인삼, 담배, 공공시설, 뭐 철도, 도로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공공시설들,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은 전매, 한마디로 국가가 독점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많이 있죠. 그런 부분. 소금은 지금 흔해졌지만 옛날에 아주 중요했었거든. 그래서 소금, 인삼, 담배, 공공시설 등을 일본이 전매를 이때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간접 자본들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도로 깔고 항구 조성하고 통신망 깔고 그중에서 우리는 철도를 기억해줘야죠. 철도는 우리 일제강점기 때 배웠습니다. 지금 일제강점기죠. 한마디로 일제강점기 전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직전까지 일본이 깔았어.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잇는 거. 그 다음에 경부선, 서울과 부산을 잇는 거. 경의선, 서울과 의주, 신의주를 연결하는 거.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요 선은 이미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전에 일본이 깔았습니다. 요 선 봐봐. 일본과 러시아가 직선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앞서 배운 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직선을 쭉 깔았던 부분이고 이미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일본 애들이 다 깔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확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목포, 그 다음에 여기 원산 이렇게 X처럼 보이죠? 요거를 지도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란색은 10년대 이전에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일본이 미리 깐 건데 본 것처럼 부산과 서울이 이땐 경성이었죠. 의주를 연결하는 쭉 봐도 직선이죠. 그래서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하려고 일본이 깔았던 거고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 인천을 연결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만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먹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목포까지 연결하고 이렇게 원산까지 또 회령까지 이렇게 결론적으로 어떤 형식이 됐나요? X자형 철도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는 거의 다 일본이 깔았습니다. X자형으로. 그리고 요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할로 깔았지만 또 요거는 인천에서 서울을 압박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건 왜 깔았냐면 우리의 어떤 자원이나 쌀 같은 걸 약탈하기 위해서. 요것 때문에 급성장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여기 목포 그리고 군산, 인천. 그래서 일본식 건축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도시가 목포,
군산, 인천 이런 등지예요. 이 서해안 쪽. 선생님이 지금 서해안 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포도 살았었고 인천도 살았었고 군산은 코앞이라서 자주 가는데 일본식 건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그래서 일본색이 많이 남아있는 동네. 일제 강점기 때 철도 같은 거 득석에 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쪽쪽쪽 빨아가기 위해서 혹은 자기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진출하기 위해서 만들었었고, 그리고 특히 철도망은 나중에 대륙 침략, 이걸 통해서 나중에 만주 침략하잖아요. 그리고 중국 본토 침략하잖아요. 철도가 이때는 가장 빠른 수단이었기 때문에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 철도 깔아주고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도움이 없잖아 됐죠. 하지만 원래 일본의 의도는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또 빼앗아가기 위해 지대 물건 팔기 위해서 깔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 결과론적으로는 도움도 되었다는 부분도 없잖아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죠. 하지만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관련된 법을 볼게요. 자, 토지조사령. 그래서 토지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 기간을 설정했죠.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기한을 정해놓고 신고해야 되는 절차가 있었다라는 거. 이 결과 아까 강조했었죠. 또 중요한 게 회사령. 제일 중요한 단어.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근데 뭔가 지켜지지 않으면 해산을 명령할 수도 있었던 거. 그래서 토지조사령, 회사령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요약본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자, 요거 요 위를 좀 지우고 넓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봅시다. 계속 배운 게 누적이 되죠. 그래서 일제시대 세 식으로 나눌 수 있었죠.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무단통치기 배웠습니다. 그래서 3.1운동으로 저항했고, 자꾸 움직이네요. 3.1운동으로 저항을 했더니 일본이 문화통치라고 가짜로 또 쇼를 하죠. 그러다가 경제대공황 계기로 수많은 전쟁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었던 민족 말살 정책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오늘은 다시 10년대로 돌아왔어요. 10년대 정치적으로는 무단통치기지만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토지를 빼앗아가는 토지조사 사업을 했던 시기다. 그래서 목적은 토지 빼앗고 토지세를 걷기 위해서, 방식은 기한부 신고제. 기한부란 말은 기한을 정해놓고 신고를 하겠다. 소유권만 인정해서 지주들은 좋았지만 전통적인 소작권, 도지권을 인정 안 해서 농민들이 몰락했었죠. 결과 토지를 빼앗겼죠. 그래서 총독부나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걸 처분해서 일본인들이 이들을 통해서 땅을 사서 우리나라로 진출을 많이 했었고, 우리나라 조선 농민들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대다수가 소작농으로 몰락하거나 소작까지 못하는 사람들은 화산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등지로 가서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해줬고, 또 10년대 회사령 꼭 알아들어 그랬었죠. 허가제로서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선 기업을 설립을 막으려고 했던 게 목적이고, 관세도 이때 있었습니다. 선생님 본문에서 강조 안 했지만 관세가 아직은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령들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 경제를 억압했었고, 전매제, 독점 판매했었죠. 일본이 이런 것들. 그래서 공공시설도 일본이 수탈하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나중에 전쟁하기 위해서 깔았지만 우리는 철도를 기억해줘야 되고 X장으로 깔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안의 도시들이 항구 도시로서 성장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배운 거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농민은 토지를 잃었다.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거죠? 맞습니다. 결과 일부 한국인은 대지주로 성장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주들은 친일파들이 많이 나와요. 일본이 들어오는 게 더 이득이 되었거든. 자, 회사령은 조선인의 기업 활동을 아니죠. 기업을 억압하기 위해서. 틀렸어요. 자, 이런 것들 기관 시설은 조선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래 의도는 다른 의도였었죠. 토지조사 사업은 조선인의 토지 소유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유권이 맞죠. 하지만 적극 보호라는 표현은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선생님 좀 틀리다 하고 싶어요. 이 문제는 어차피 선생님 만든 거고 챗GPT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자, 토지조사 사업의 명분은 근대적 토지, 뭐예요? 소유권. 소유권을 명확히 근대적으로 하기 위한 거였었죠. 조사 과정에서 무슨 토지, 무슨 신고, 복잡한 절차, 기한 내 신고죠. 기한부 신고를 해야 되죠. 날짜 내에 신고하게 돼 있었고, 1910년에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뭘 말해놨나요? 아까 여기 나왔었죠. 여기 보면 10년이었네요. 선생님도 연도는 못 외우지만 회사령이네요. 회사령 허가제로서 운영했었다라는 거. 회사령에 따라서 한국은
총독에 뭐가 필요했나요? 허가가 필요했죠. 혹은 허락. 토지조사 사업에서는 뭐만 인정되었나요? 지주들의 소유권만 인정되었고 농민의 관습적인 소작권은 인정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소유권만 인정되었습니다. 지주의 소유권.